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요청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를 대강 볼 겁니다. 유틸리티 쪽에서 특히나 지역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다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참에 소매도시가스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83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95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공개 입찰 매입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소가 대성 쪽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 해가지고 다시 서울도시가스로 이제 돌아왔고요. 이름은 뭔가 공기업스럽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뭐 그런 것 같지만은 민영화가 되어 있는 사기업입니다.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개발, 대성홀딩스, 김영민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자사주가 22%로 꽤 많습니다. 서울도시개발의 대주주는 김영민이고 이분이 여기도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지배를 한다. 그리고 대성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영훈, 그리고 그가 주주인 아레날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다른 존재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성그룹의 특이한 구조에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 김수근 회장님께서 장남에게는 대성산업, 차남에게는 서울도시가스, 삼남에게는 대구도시가스, 지금의 대성에너지를 줬는데, 이름은 각각 대성이 막 섞여 있지만은 셋의 사이가 그닥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일단은 차남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겠죠. 회사의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해외 자원개발, 부동산 임대, 기타 이렇게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잘한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적인 매출액은 도시가스 쪽이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도시가스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산유국에서 LNG가 나오면은 그거를 한국가스공사가 사옵니다. 그래서 일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요. 이거를 가스 도매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후에 서울도시가스 같은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배관을 깔고 마진을 또 붙여가지고 파는데 그걸로 이제 소비자가 취사도 하고 난방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소매 비즈니스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전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95%가 가정입니다. 근데 용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난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업용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일반 업무 발전, 수송, 짜잘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난방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도시가스 회사들이 주르륵 많이 있고요.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쪽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서울 서쪽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파주, 김포, 고양시 이쪽을 합니다. 이게 배관을 깔아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겠죠. 서울에 깔아놓은 배관 현황을 보면은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가장 크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예스코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는 과거에는 보급률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꽤나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종의 성장주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2000년도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90%의 보급이 들어오면서 다 찼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일이 없으니까 수요가 필요한 가구 수 같은 경우에도 증감률이 1에서 2% 사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사실상 성장이 멈춰있는 산업입니다. 이게 혹시나 인구라도 늘면서 가구가 확대되든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확산되어 가면 좋겠지만은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는 QA 비즈니스는 아닐 것이다. 물론 개중에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새로 뚫리면서 이게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데랑 관련된 업체 한두 개 정도는 예전에 보기도 했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도 역시나 공급량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8%에 달하는 사실상의 풀 보급 상태입니다. 회사의 최근 10년간 성적표를 보시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뒤에서 설명은 더 하겠지만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회사의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본업인 영업이익은 OPM이 1% 언더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 단위가 나와도 영업이익은 잘 나왔을 때만 150억 정도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오락가락하고 종종 적자도 납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보다 항상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딴 데서 배당금 등으로 받은 게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회사가 순연금은 꽤 많은데요. 코로나 때는 시가총액보다 순연금이 많아가지고 그레이엄식으로 접근은 가능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1년도에는 다소 나이브하게 야 시총만큼 현금이 있고 이 영업적자는 돌려놓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긁어보는 플레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재무구조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한 8천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도 있죠. 반면에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라서 상태는 넉넉합니다. 다만 재무구조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꽁초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은 영업구조를 봐야 되겠죠. 비용분석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원재료가 한 85% 정도, 급여가 7%, 감가상각비 3%, 기타 수수료 3% 정도 떼고 나면은 1%가 약간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낮은 영업이익률은 썩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겠죠. 자, 동사가 공급하는 가스량하고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더라도 뭔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구간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배관 깔고 가스 공급하면 되는 거니까 쉬운 구조로 보이지만은 또 추정이 엄청 어렵기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이 소매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스 요금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가스 공사가 원료인 LNG에다가 그들의 마진을 붙여서 이제 제공하는 이게 도매 비즈니스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마진을 얹어가지고 파는 게 이 소매 비즈니스잖아요. 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홀수월에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홀수월에 조정하는 것은 국제 LNG의 가격을 그냥 반영하는 거고,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공급 비용이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회사들은 매출을 보는 게 사실상 의미가 적은 거죠. 도매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에 한번 조정을 하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에 한번 조정을 합니다. 자, 5월, 7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달인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가스가 주로 난방용이니까 업체들은 계절성이 있어요. 1분기 겨울이 가장 성수기고 2, 3분기엔 적자가 나고 4분기에 다시 좀 올라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스 요금에 좀 덜 민감할 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핵심인 공급 비용의 변경은 시장이 사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산자부에서 기준이 배포가 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난 뒤에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또 우리 죽겠다 한두 번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은 컨설팅 맡겨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런가 이게 확인도 하고 그런 뒤에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다분하겠죠. 지속적인 배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따른 유지 보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신규 투자도 발생을 할 겁니다. 또한 투자가 있으면 거기 관련된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올라와 있겠죠. 또한 참여하는 직원들의 월급 같은 경우에도 올려줘야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여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요금 할인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마진도 이렇게 챙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공공재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표나 지도와 직결되다 보니까 이 공급 비용을 쥐어짜내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올려줘야 될 때 안 올려주면은 그 회사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가끔은 앞단인 가스공사의 것을 건들기도 하고요. 도시가스 회사들의 것을 건들기도 합니다. 이 바뀐 연료비 변동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 핵심은 공급 비용이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공급 비용을 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권에서 자의적인 조정 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치에 다소 과몰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조건적인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으로는 사기업인 도시가스 회사들이 엄청 많이 해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숫자적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요. 구조조차도 이게 요금 구조를 보시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걸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 공급 비용이 중요한데 일부 회사들의 불만은 왜 이게 다 다르냐 이런 거죠. 시마다 다르고 도마다 다르고 또 회사마다 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부 회사는 야, 나 투자 안 해. 대충 배관 관리하고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다들 모여봐 하고 모여가지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별도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급 비용의 조정 그리고 별도 재원의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서울도시가스는 전년도에 안 좋던 실적 대비는 1분기 때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진 거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회사는 ROIC, 투자자본 수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ROE 또한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엄청 낮았을 겁니다. 아마 한 자리대일 건데요. 그러면은 금리만도 못하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은 비즈니스로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회사가 벌어놓은 돈으로 사놓았던 히테스코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배당금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짭짤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2020년도에 콘티넨탈 쪽에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기타 수익은 과거처럼 안 나오겠죠. 그러면 또 딴 걸 투자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일부 매각을 하고 나서 폭탄 배당을 챙겨갔습니다. 윗단에서 쓰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늘어났던 배당은 당연히 일시적인 걸 테니까 다시 내려왔죠. 그냥 연간 68억씩 기존처럼 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감안해서 보자면은 현재 주가에서 시가 배당률은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금리도 높은데 메리트 더 없죠. 그렇다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삽니까? 사지 않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이익이 나기는 나는 비즈니스라는 거지 성장하는 구조 아니었고 왔다 갔다 했었죠. 현금 빼고는 여러 측면에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본업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정부와 서울시에 휘둘려왔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익이 너무 잘 나왔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은 또 엄청 십자포를 맞을 거기 때문에 간신히 날 정도만 내주면서 가는 것도 다행이니까 자기가 억울하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걸로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얘네가 그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은 2010년부터 있었다. 어학원도 해보고 목재 가공도 해보고 커피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산 혹은 매각했습니다. 아, 망했어요. 요거는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보통 이런 사업자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경영자의 성향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배관을 깔고 유통해주는 거 쉽고 보수적이죠. 도전 정신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비슷하게 응했다가 나이브하게 접근해서 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모든 도시가스들이 살펴보면은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봐야 되나 싶은 건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노리고 있는 게 그나마 수소 사업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일단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인데요. 그나마도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온적인 스탠스일 거고 정책 달라 계속 징징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튀었었다 이겁니다.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왜 이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때 운 띄워놓고 각자 맞았다가 전쟁 나니까 천연가스가 없으면 도시가스가 수혜주네 이러면서 헛소리를 했던 거죠. 주가 쫙 날라갔고, 물론 구조는 전혀 그게 아니고 개중에는 알면서도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서울도시가스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향권 하에서 일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들 원래 이익도 이제 고만고만하게 나는 회사들이고 기존에 조금 안 좋았던 애들은 조정돼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1분기 때 기존보다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는 나타나지 않았죠. 2분기 때는 좋겠어요? 보시면은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서울도시가스를 통해서 유틸리티 쪽 가스 소매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회사들을 크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나오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예금 대용으로 그런 거 갖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 혹은 아예 트레이딩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정도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